이른바 무상급식 등등 막 이야기하는 데서 아무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겁니다, 재원은. 세금 두 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그럼 세금 거두지 않겠다고 해요. 더 많이 거두지 않겠다. 그럼 뭡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가가 빚더미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겠다. 앞으로 한국이 그쪽 방향으로, 그쪽 방향, 말하면 국가의 재정이 나빠지는 쪽으로 갈 것이면 이 또한 확실합니다. 바로 일본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일본 개인들은 부자예요. 국가는 가난병이에요. 빚더미 위에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이런 지진 같은 거 나면은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일본 경제기구에 비해서 이번 지진에 대한 피해가 약 3천억 달러인데 그 정도는 일본 경제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하는데 세금이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때 가보면 빚더미 위에 올랐다. 그럼 자기는 뭐냐? 통일하지 말자. 오늘날 이 복지 파퓰리즘에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는 통일하기 위해 통일할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는 것을 막 쓰는 겁니다. 반통일입니다. 반통일입니다. 친서민이라는 말을 대통령부터 막 쓰는데 친서민이 반대말이 뭡니까? 친부자. 그러면 친부자 정책을 쓰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친부자라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흉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서민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친서민, 친기업, 친부자, 친공무원, 친김해 김씨 이런 정책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 친호남 정책, 친영남 정책 이거 쓰면 됩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즉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지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정책을 펴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 계급 국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노동자 농민 위주의 정책 쓰고 기준은 말살하는 게 그 국가 이익을 맞아요. 우리는 국민입니다. 국민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나눠가지고 친서민 정책 쓴다는 그 말이 바로 좌경입니다. 좌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친서민 정책 쓴다고 하면 그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위장한 민노당원이라고 해요. 민노당원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한 자 있고 그걸 비판하지 않는데 한국의 거대한 변화의 한 증표가 있다. 이렇게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졌을 때 제가 이걸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마 반성할 것이다. 반성하는데 어느 쪽으로 반성하냐? 왼쪽으로 반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좌파 세력한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졌다라고 반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지금 실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게 한나라당이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안 풀리고 여러 졌다라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것 또한 한국에서 거대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반성하고 있는 자들의 눈에는 절벽과 같은 큰 성벽과 같은 좌경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고 좌경 세력이 자기들을 빅블라드처럼 딱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한나라당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대한 변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한 결과로 왼쪽으로 간다. 레닌이 한 이야기 중에 나에게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4살짜리
아이를 저한테 준다면 나는 한 세대 안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틀러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장악한 자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 일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들은 세 부류다. 젊은이들, 바보들, 외부인선. 모두가 젊은이들 잡아야 세상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종북 세력, 정교조, 민노당, 민주당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를 바꿔놓는데 드디어 보수층과 기성세대에서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제일 먼저 넘어간 집단이 누구냐?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2008년에 이런 좌기와의 흐름을 막으라는 역사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대통령 권한과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준 이 역사의 소명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깽판 세력, 건달 세력, 좌익 세력한테 영합하고 투항하는 중도 실용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난 3년 이상 좌경화의 흐름을 막은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촉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권이 맨 먼저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달라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대북 풍선 보내려면 막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달라지고 또 말하고 나온 사람 중에 뭐 일부 정부 세력도 있겠지만 아마 주민들, 보통 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보수적으로 하고 말도 보수적으로 하는데 풍선 때문에 혹시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가능성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죠. 그럼 100만 분의 1도 못 참겠다.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의 손해도 안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석에서 아주 보수적인 지식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희의 3대 세습이나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현대 그 자동차입니까? 현대 중공업입니다. 거기 노동자가 자기들 아들 좀 취업하는데 특혜를 좀 달라는 이른바 노동세습. 이건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가.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60 넘은 사람. 바깥에서는 보수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인기 얻는 방법 다 있어요. 어떤 자리를 불문하고 가가지고 이건희 욕을 하면 됩니다. 이건희 욕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욕하고 부자 욕하면은 반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수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권력의 3대 세습은 왜 안 되느냐? 이건 공적 분야입니다. 그러나 재산은 원래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하는 거 아닙니까? 사적인 분야입니다. 사적인 분야는 그게 투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3대 세습이나 우리 집안의 세습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앞으로 호주도 호주제 왜 우리 아버지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족을 해가지고 투표하자. 요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민주주의 잘못되고 이렇게 투표가 만능이다. 투표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장을 특별히 안 뽑습니다. 이사진에서 선출하는 것이 이사진이라는 것이 무슨 학생들이 투표하고 교수들이 투표해가지고 총장 뽑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한 대학에서 10년, 많이 깊게 해서 20년 하고 이럽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들이 그거 보고 제일 놀라요. 와, 미국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니까 총장은 투표를 안 뽑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한국의 보수층이라는 사람도,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부가 부족하다. 공부가 부족하다. 뭘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뭘 모르면 못한다. 그런 것이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큰 변화 중에서 저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의 교양이 파괴됐다. 이 한글 전용을 법적으로 보장한 법이 하나 있어요. 한글 전용하라고 넣은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국어기본법입니다. 국어기본법을 제가 한번 어제 보았어요. 국어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국어라 하면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이건 문제 없습니다. 한글이라 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한글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럼 한자는 뭐야? 한글과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이다. 이렇게 써야지. 그런데 한자를 딱 빼버리고 한글이라 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다.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제14조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이렇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의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로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문서는 의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의문규범은 뭡니까? 문법 아닙니까? 아니 문법은 한자어는 한자로 쓰고 한글로는 한글로 쓴다. 이게 의문규범이 돼야 되는데 한자어를 발음 보호인 한글로 써가지고 한자어를 암호로 만드는 것을 의문규범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틀입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관로 안에 한자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관로 안에 한자 넣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전화합니까? 그러고 한자를 외국 문자하고 같이 넣어야 된다. 즉 한자를 영어하고 같이 찍어야 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기록한 문자를 외국 문자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대주의 아닙니까? 자기 나라 문자를 외국 문자하고 같이 이래되면 그럼 왕조실록 거기 한글로 써져 있습니까? 족보가 한글로 써져 있습니까? 그럼 왕조실록 쓴 사람, 족보에 이름 올라간 사람, 우리의 조상들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외국인. 그럼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전부 지금 사생합니다. 사생합.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헌법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게 법이 됐어요. 법이. 이런 법이 입법이 되고 시행되는 나라 같으면은 그 구제불능이죠. 사실. 개를 앞으로 소라고 본다 하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조국이에요. 국어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국가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사고방식이 뭔가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한국의 망조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은 국어를 이렇게 망칩니다. 이 망친 사람은 누구냐? 20대가 망쳤습니까? 10대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나의 기성세대가 그렇게 기성세대 대책 속이